명절 전날의 기름 냄새는 코끝을 찌르는 수준을 넘어 폐부 깊숙이 들러붙는 것 같았다. 올해로 이준호 씨와 결혼한 지 3년째, 시댁에서 맞는 세 번째 설날이었다. 지난 2년 동안에도 크고 작은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가족이니까라는 이름 아래 적당히 버무려 넘길 수 있는 수준이었다.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셨고 시어머니는 다소 까다로운 구석이 있었으나 아기가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다. 집 근처에 사는 시누이 이혜진 형님이 수시로 들락거리며 뾰족한 말을 내뱉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참을 인자를 새기며 웃어넘겼다. 사는 게 다 그런 거라고. 부부 사이가 좋으면 그만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준호 씨는 번듯한 대기업의 프로젝트 팀장으로 일하며 수입도 안정적이었고 평소에는 나에게 더없이 다정하고 세심한 남편이었다. 그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서운함쯤은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번 설날의 저녁 식사는 내가 그동안 가녀리게 붙들고 있던 모든 인내와 기대를 단숨에 산산조각 내버렸다. 시댁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20평 남짓한 낡은 아파트였다. 그 좁은 공간에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 시누이 혜진 형님과 남편 박성민 씨, 그리고 6살 난 조카 민호까지 7 식구가 북적거렸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커다란 교자상 위에는 갈비찜, 전, 잡채, 각종 나물과 해산물이 빈틈없이 차려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오후 내내 주방에서 씨름하셨고 나는 그 곁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재료를 씻고 다듬고 전을 부쳤다. 환풍기를 돌려도 가시지 않는 기름 연기에 눈이 따가워 눈물이 맺혔다. 남편 준호 씨는 거실에서 아버님과 TV를 보며 한가롭게 과일을 집어먹다가 가끔 주방으로 고개를 내밀며 서연아, 고생이 많네. 조금만 힘내라는 공허한 위로를 건넬 뿐이었다. 시누이 식구가 도착한 것은 저녁 상차림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조카 민호가 배고프다며 징징거렸고 혜진 형님은 목청을 높여 소리쳤다. 엄마, 아직 멀었어? 우리 민호 배고파서 쓰러지겠네. 형님의 남편 박서방은 마트에서 산 저렴한 와인 2병을 들고 들어오며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했지만 눈길은 이미 상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훑고 있었다.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기 전 우리 가족은 매년 그랬듯 덕담을 나누며 술잔을 채웠다. 모두가 잔을 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돌 무렵 혜진 형님이 갑자기 아차, 깜빡할 뻔했네 라며 무릎을 탁 쳤다. 그녀는 들고 온 쇼핑백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금태가 둘러진 눈부시게 하얀 백자 식기 세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눈에 봐도 고가임이 분명해 보이는 고급스러운 자태였다. 엄마, 이거 봐. 올해 설이라고 내가 특별히 무형문화재 장인한테 부탁해서 맞춘 거야. 애군을 맞고 복을 부르는 귀한 그릇이래. 명절 때는 이런 좋은 걸 써야 집안에 복이 들어온대. 혜진 형님은 생글생글 웃으며 시부모님 앞에 새밥그릇과 국그릇을 놓았다. 이어 남편인 박서방과 아들 민호, 그리고 동생인 준호 씨 앞에 차례로 그릇을 놓아주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리까지 챙긴 그녀는 완벽한 원을 그리며 세팅을 마쳤다. 하지만 그 원 안에 내 자리는 없었다. 내 앞에는 원래 쓰던 이가 빠진 낡은 사기 그릇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순간 식탁의 공기가 미묘하게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역시 우리 딸밖에 없네라며 어색하게 웃으셨고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술만 한 모금 들이키셨다. 준호 씨는 내 눈치를 보며 입술을 달싹이다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누나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었다. 누나, 이거 너무 고급스러워서 우리 그릇은 부끄러워서 상에 올리지도 못하겠는데. 그때였다. 혜진 형님이 나를 쓱 훑어보더니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끼리 먹는 자리인데 당연히 제일 좋은 걸 써야지. 남이야 뭐 아무거나 대충 쓰면 어때. 어차피 몇 입 먹지도 않을 텐데 유난 떨 필요 없잖아. 남이라는 두 글자가 얼음 송곳처럼 내 귀를 찔러 들어왔다.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준호 씨는
상 아래로 내 허벅지를 툭툭 치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나가 원래 좀 필터링 없이 말하잖아. 속 없어서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해. 마음 쓰지 말고 속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나는 고개를 들어 혜진 형님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민호의 접시에 고기를 얹어주고 있었다. 그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가 비수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그날 저녁 식사는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거실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와 대화들은 마치 두꺼운 유리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음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그들은 준호 씨의 연말 성과급이 얼마인지, 박서방이 내년에 승진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민호가 유치원에서 어떤 상을 받았는지를 주제로 꽃을 피웠다. 그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나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거나 혹은 보수를 받지 않는 가사 도우미에 불과했다. 가끔 시어머니가 서연아, 저기 물 좀 가져오너라. 서연아, 국이 다 식은 것 같은데 주방 가서 데워와라 라고 시킬 때만 나는 기계적으로 일어나 움직였다. 준호 씨는 가끔 내 앞 접시에 반찬 한 점을 올려주었지만 곧바로 다시 그들의 대화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모습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마지못해 해치우는 숙제처럼 보였다. 식사가 중반을 넘어갈 무렵 상위의 음식들은 볼품없이 흐트러져 있었다. 갈비찜은 뼈만 남았고 저는 차갑게 식어 기름기가 번들거렸다. 혜진 형님은 입가를 냅킨으로 닦으며 길게 트림을 하더니 식탁을 쭉 훑어보고는 시선을 나에게 고정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듯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서연아, 너도 대충 다 먹은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술 한잔하면서 본격적으로 얘기 좀 하려고 하거든. 상이 좁아서 좀 불편하네. 너는 내 밥그릇 들고 주방 가서 먹는 게 어떠니? 그러면서 주방 정리도 좀 하고. 엄마도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 이제 좀 쉬셔야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다. 시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술잔을 내려놓으셨지만 입을 열지는 않으셨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땅콩 하나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셨다. 준호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누나를 보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누나, 명절에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 다 같이 모여서 먹는 자리인데 어떻게 서연이를 주방에 가서 먹으라고 해. 혜진 형님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왜 안 돼?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그녀는 손가락으로 식탁에 앉은 사람들을 한 명씩 가리키기 시작했다. 아빠는 이씨고 엄마는 시집 와서 이제 완벽한 이씨 사람이야. 나도 이혜진, 뼛속까지 이씨고 우리 민호는 성은 박씨여도 이씨 가문의 외손주라 피가 섞였지. 너 이준호는 말할 것도 없고 박서방도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그녀의 손가락 끝이 마지막으로 나를 향했다. 눈빛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다. 여기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인 사람은 너 하나뿐인데. 안 그래, 김서연? 설날 온 가족이 모여서 먹는 밥을 단란하게 먹어야지.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남이 상석에 앉아 있는 거야? 주방 가서 먹으라고 배려해 주는 게 그나마 내 체면 살려주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 어디 며느리가 감히 겸상을 해. 주방에서 일 다 끝내고 남은 음식이나 대충 긁어먹는 게 법도였어. 엄마, 내 말이 틀려? 시어머니는 이름이 불리자 당혹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셨다. 내 눈을 피하며 그분이 내뱉은 말은 더욱 가관이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러시긴 했지.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시대가 변해도 뿌리는 변하면 안 되는 거지. 혜진 형님이 말을 가로채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집안이 대단한 명문가는 아니어도 예의범절은 있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민호가 커서 며느리 얻었을 때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들겠어? 서연아, 너도 배울 만큼 배운 애가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지. 형님이 너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집안법도라는 거야. 어른들 생각해서 네가 좀 양보해라. 모든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무대 위에 조명 아래 홀로 선 것처럼 수치심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얼음물처럼 차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시선으로 나의 남편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이마에 핏대를 세우고 있었지만 입술은 마치 강력 접착제로 붙여놓은 듯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방금 내뱉은 힘없는 항의 한마디 외에 그는 더 이상의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저 미안함과 곤혹스러움, 그리고 간절한 부탁이 섞인 눈으로 나를 응시할 뿐이었다. 제발 참아줘. 제발 소란 피우지 마. 우리 집안 평화를 위해서 네가 한 번만 더 물러나줘. 그 침묵의 간청을 마주하는 순간 내 마음속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지난 3년 동안 쌓여온 서운함,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삼켰던 쓴물들, 남편을 위해 견뎠던 그 모든 인내의 시간들이 단숨에 증오로 변했다. 아, 이 집에서 나는 정말로 남이었구나. 언제든 필요할 때 부려먹고 귀찮아지면 구석으로 치워버릴 수 있는 이방인. 심지어 내 남편조차 자기 가족들 앞에서 내 자리 하나 지켜줄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기세등등한 시누이의 얼굴, 눈을 피하는 시어머니, 무관심한 시아버지, 그리고 비겁한 침묵을 지키는 남편. 그들을 바라보며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노라고.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이곳에 머물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동작은 아주 가볍고 평온했다. 네, 알겠어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의 정적을 깰 만큼 선명했다.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이 예상치 못한 나의 순종적인 반응에 잠시 멍해진 표정을 지었다. 준호 씨는 안도한 듯 크게 숨을 내쉬었고 그의 눈에는 심지어 고마움까지 서려 있었다. 혜진 형님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먹던 밥 공기를 집어들었다. 그릇 가장자리에는 기름기가 묻어 있었고 밥 위에 놓인 나물은 이미 차게 식어 하얀 기름꽃이 피어 있었다. 나는 빈 접시 하나를 더 가져와 식탁 반대편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사람들이 젓가락으로 헤집어 놓아 지저분해진 브로콜리 볶음을 반쯤 덜어냈고 가시만 남은 생선 토막과 먹다. 남은 갈비찜 국물을 밥 위에 한 국자 끼얹었다. 나의 움직임은 아주 느리고 세심했다. 마치 어떤 엄숙한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그들은 나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었을까? 걱정이었을까? 아니었다. 그저 호기심, 혹은 웬일로 저렇게 고분고분하지 하는 비아냥 섞인 구경꾼의 시선뿐이었다. 온갖 잔반이 섞인 밥그릇과 지저분한 접시를 든 채 나는 뒤로 돌아 주방으로 향했다. 내가 거실을 벗어나자마자 멈췄던 웃음소리가 다시 터져나왔다. 마치 불청객이 사라진 덕분에 공기가 다시 정화되고 진정한 식구들의 단란함이 회복되었다는 듯이. 주방 문을 닫자 거실의 소란이 한풀 꺾였지만 혜진 형님의 날카로운 웃음소리와 그의 맞장구 치는 준호 씨의 비구라리만큼 건조한 웃음은 여전히 문틈을 타고 스며들었다. 주방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설거지통에는 씻지 않은 냄비와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조리대 위에는 기름때가 튄 자국이 가득했다. 나는 그 비릿한 기름 냄새와 혼돈의 한복판에 서서 남인 내가 먹어야 할 차디찬 잔반 그릇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소리를 듣다가 손에 든 그릇을 비교적 깨끗한 조리대 한편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앱을 켰다. 렌즈의 초점은 색이 바른 나물과 탁한 국물이 흥건한 누군가 먹다 남긴 흔적이 역력한 그 그릇에 맞춰졌다. 셔터 소리는 환풍기 소음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화면 속 사진은 지독하리만큼 선명했다. 탕국물에 불어터진 밥알, 브로콜리에 묻은 정체모를 소스 자국, 살점이 거의 없는 닭뼈 조각, 그리고 배경으로 비치는 지저분한 싱크대까지. 나는 SNS를 열어 그 사진을 올렸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력창에 적어넣은 문구는 단 7자였다. 명절 밥상, 풍요로운 남은 음식들, 그리고 위치 정보에 시댁 아파트 이름을 추가한 뒤 전체 공개로 설정을 바꾸고 게시 버튼을 눌렀다. 화면 상단에 로딩 표시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며
업로드가 완료되었음을 알렸다. 나는 휴대폰을 조리대에 엎어놓고 다시 식은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밥은 딱딱했고 나물은 너무 짰다. 하지만 나는 그 맛을 하나하나 음미하듯 아주 천천히 공들여 씹어 삼켰다. 마치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을 되새김질하듯 말이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건배 소리와 아이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활기는 오로지 그들만의 것이었다. 나에게 남은 것은 이 차가운 주방과 지저분한 기름기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15분쯤 흐른 것 같았다. 주방 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리더니 준호 씨가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휴대폰을 쥔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헐떡이며 나를 노려보았다. 서연아. 그가 내 이름을 비명 지르듯 내뱉었다. 너 미쳤어? 대체 뭘 올린 거야? 지금 당장 지워. 당장. 그는 내 휴대폰을 뺏으려는 듯 조리대 위로 달려들었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평온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준호 씨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 내 눈빛에 서린 낯선 냉소와 얼음 같은 침착함에 압도된 모양이었다. 거기에는 그가 예상했을 법한 서운함이나 눈물 따위는 없었다. 오로지 소름 끼칠 정도의 고요함 뿐이었다. 휴대폰 봤어. 댓글들 안 보여? 준호 씨의 목소리가 애원하듯 떨렸다. 나는 느릿하게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켰다. 알림 숫자는 이미 수십 개를 넘어서 있었다. 수많은 좋아요와 당혹스러움이 섞인 댓글들 사이에서 유독 준호 씨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름이 하나 있었다. 선정양 부사장. 준호 씨가 다니는 그룹의 부사장님이었다. 그는 짧게 우울한 표정의 이모티콘 하나만을 남겼지만 그 무게감은 준호 씨의 커리어를 통째로 짓누르고도 남을 만큼 컸다. 그는 준호 씨가 맡은 프로젝트의 생사권과 다음 주 예정된 승진 심사를 결정짓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다. 댓글창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내 절친 민지는 서연아, 너 지금 어디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라며 경악했고 준호 씨의 동료 장 대리는 형님, 집안 분위기가 괜찮으신 거죠? 라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심지어 공통 지인들은 준호 형, 어떻게 아내한테 이런 걸 먹여요? 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었다. 명절 밥상이라는 반어법 섞인 내 게시물은 평온한 호수에 던져진 폭탄처럼 준호 씨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치부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다. 봤지? 부사장님이 댓글 다셨다고. 준호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선정양 부사장의 이름을 가리켰다. 부사장님이 지금 우리 부서 성과를 지켜보고 계신데 이런 글을 올리면 내가 뭐가 돼? 나보고 회사 관두라는 거야? 장 매니저랑 유 본부장님도 다 좋아요. 누르고 보고 있단 말이야. 너 대체 의도가 뭐야? 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그는 점점 흥분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건 내 얼굴에 침 뱉는 정도가 아니라 내 밥줄을 끊어놓는 짓이야. 너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제 마누라 하나 제대로 못 챙겨서 주방에서 찌꺼기나 먹게 하는 놈으로 보일 거 아니냐고. 결국 그의 본심이 터져 나왔다. 그에게는 내가 받은 모욕보다 본인의 대외적인 체면과 앞날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그저 오늘 내가 먹은 저녁, 식사 사진을 찍어 올렸을 뿐이야. 풍요로운 남은 음식이라고 사실대로 적었잖아. 내가 지어낸 말이 있어. 아니면 조작된 사진이야. 준호 씨는 내 질문에 숨이 턱 막힌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너 정말 모르는 척 할 거야? 그게 누가 봐도 잔반이잖아. 그것도 지저분한 주방에서. 사람들이 보면 당연히 오해할 거 아냐. 아, 그러니까 당신도 알고는 있었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한테 잔반을 주고 주방에서 밥을 먹게 하는 게 남들 보기엔 문제가 있다는 걸 말이야. 준호 씨는 당혹감에 휩싸여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그건 우리 누나가 말이 좀 서툴러서 그런 거지. 악의는 없었어. 누나가 원래 뒤끝은 없잖아. 그걸 꼭 이렇게까지 일을 키워야 해. 명절이잖아.
너 하나만 조금 참으면 다 즐거울 텐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냐고 또다시 참으라는 말이었다. 3년 동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그 무책임한 말에 나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준호 씨, 당신 마음속에 나는 대체 어떤 존재야? 당신 아내야? 아니면 당신 내 일시 가문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온갖 수모를 겪어도 입 다물고 참아야 하는 철저한 남이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방의 좁은 공간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준호 씨는 내 눈을 피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게 어떻게 칼 같은 말에 두부 같은 마음이야? 그 사람은 칼을 들고 내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는데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상에 앉을 자격도 없는 남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방 구석으로 꺼지라고 하는데 당신 어머님은 묵인했고 아버님은 못 본 척 하셨어. 그리고 나의 남편인 당신은 고작 한다는 소리가 누나 그러지 마. 그 영혼 없는 한마디였잖아. 나는 내가 들고 온 그 비참한 밥그릇을 가리켰다. 내가 이 밥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나올 때 당신은 내심 안도했지? 내가 철들어서 당신 곤란하지 않게 해줬다고. 집안 망신 안 시키고 조용히 넘어가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잖아.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못이 되어 준호 씨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 서연아. 나는 그때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랬지. 내 친누나고 우리 부모님인데 내가 거기서 판을 엎어버려야 했어? 그래서 당신의 그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킨 거야? 나는 비릿하게 웃었지만 눈물은 예고도 없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준호 씨, 우리 결혼할 때 당신이 뭐라고 약속했는지 기억나? 다시는 나를 서운하게 하지 않겠다고, 눈물 흘리게 안 하겠다고 했지.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받은 취급이 어땠어? 어머님이 나 일 바쁘다고 집안일 소홀히 한다고 구박하실 때 나는 인정받고 싶어서 퇴근하고 밤새도록 집안일 했어. 형님이 올 때마다 나를 파출부처럼 부려먹어도 당신 체면 생각해서 웃으며 다 받아줬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멀리서 올라오셨을 때 어머님이 별 대단한 손님도 아닌데 집에서 대충 먹지 뭘 밖에서 대접하냐고 비아냥거리실 때도 나는 피눈물을 흘리며 참았어. 나는 그동안 가슴속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3년치의 원망을 단숨에 쏟아냈다. 몸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다. 어느덧 거실의 소라는 쥐 죽은 듯 조용해져 있었다. 우리의 다툼을 거실의 식구들도 다 듣고 있는 게 분명했다. 준호 씨는 처음 보는 나의 격렬한 모습에 넋이 나간 듯 보였다. 그의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초조함과 비굴함이 섞인 표정이 들어앉았다. 알았어,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처신을 똑바로 못했어. 누나 말버릇 나쁜 거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응? 그러니까 일단 진정하고 저 게시물부터 지우자. 요즘 세상의 입소문이 얼마나 무서운데. 선 부사장님 반응 보니까 내가 너무 겁이 나서 그래. 내가 부사장님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방법 좀 찾아볼 테니까 제발. 그는 끝까지 자신의 체면과 부사장님, 그리고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가 내뱉는 애원 속에는 내 상처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는 단 한 조각도 없었다. 분노로 펄펄 끓던 내 심장은 그 순간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갑게 식어버렸다. 마지막 남은 불씨조차 꺼져버린 기분이었다. 부사장님한테 뭐라고 설명할 건데? 사실 제 아내가 올린 사진은 조작된 거고 저 잔반 찌꺼기는 제가 연출한 겁니다. 라고 할 거야? 아니면 우리는 사이가 너무 좋아서 장난으로 주방에서 혼자 밥 먹는 사진을 찍은 겁니다. 라고 거짓말이라도 할 거야? 준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만 벙긋거렸다. 준호 씨, 저 게시물 절대 안 지워. 그건 오늘 밤 내가 겪은 진실이니까. 내가 거짓을 올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숨겨야 해? 그 사진이 당신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 그건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야. 당신들이 직접 차린 판이니 당신들이 감당해.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수도꼭지를 틀었다. 차가운 물이 손등에 닿았다.
나는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그릇들을 닦기 시작했다. 물소리가 모든 대화를 덮어버렸고 준호 씨에 대한 나의 마지막 기대도 그 물결을 따라 씻겨 내려갔다. 준호 씨는 한참 동안 내 뒷모습을 노려보다가 결국 발을 쾅 구르며 주방을 박차고 나갔다. 곧이어 거실에서 억눌린 고성과 함께 격렬한 싸움 소리가 들려왔다. 준호 씨와 혜진 형님이었다. 누나가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준호 씨가 소리를 질렀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내가 틀린 말했어? 걔는 원래 우리 집안 사람 아니잖아. 내가 한마디 한 게 무슨 대수라고. 혜진 형님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 사람들이 다 봤어. 부사장님까지 댓글을 달았다고. 나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녀? 부사장님이 보면 또 어때? 부사장이 남의 집안일까 참견해. 지가 그런 구질구질한 사진을 올린 게 잘못이지. 그게 왜 내 탓이야. 준호 너 지금 저 여편네 편드는 거야? 싸움은 점입가경이었다.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리는 소리, 조카 민호가 겁에 질려 우는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얘들아, 명절에 이게 무슨 망신이니? 혜진아, 너도 그만해라. 준호 너도 누나한테 어디서 대드니?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기름때가 가득한 접시를 박박 문질렀다. 주방 세제 거품이 몽글몽글 솟아올랐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이 집구석과 저 거품이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주방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다. 어머니의 얼굴은 몹시 수척해 보였고 눈빛에는 불만과 원망, 그리고 아주 미세한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는 애써 부드러운 척, 어른다운 위엄을 가장한 말투로 입을 여셨다. 서연아, 밥도 다 안 먹었잖니. 이제 그만하고 나와서 좀 더 먹으렴. 혜진이가 원래 입이 좀 험해서 그렇지.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네가 좀 이해해 주렴. 그리고 우리 준호, 밖에서 일하느라 스트레스도 많은 애인데 네가 좀 받아줘야지. 남자들은 밖에서 체면이 제일 중요한 법이란다. 네가 올린 그 게시물 말이다. 그게 영향이 참 안 좋더구나. 엄마 말 듣고 이제 그만 지우렴. 가족끼리 무슨 앙금이 있다고 그러니. 오늘 일은 그냥 없었던 셈치고 앞으로는 엄마가. 나는 어머니의 말을 끊고 수도꼭지를 잠갔다. 젖은 손을 닦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 저 배불러요. 설거지도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네요. 저 피곤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는 앞치마를 벗어 걸고 가방과 코트를 챙겨 주방 문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는지 멍하니 서 계시다가 이내 문 앞을 막아서셨다. 서연아, 너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구니? 명절에 대체 어딜 가겠다는 거야? 여기가 내 집인데. 내 집이라고. 나는 비릿한 기름 냄새와 고성이 오가는 이 좁고 숨막히는 주방을, 그리고 내가 앉을 자리조차 없었던 거실에 식탁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았다. 가슴속이 황량한 벌판처럼 비어버린 기분이었다. 제 집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 밤은 아니네요. 나는 어머니를 비켜서서 거실로 나갔다. 거실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준호 씨는 소파에 머리를 박고 앉아 있었고 혜진 형님은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여전히 씩씩거리며 독서를 내뱉고 있었다. 형님은 내가 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눈을 부라리며 쏘아붙였다. 박서방은 울고 있는 민호를 아는 채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렸고 아버님은 베란다로 나가 담배만 피우고 계셨다. 나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준호 씨가 벌떡 일어나 나를 붙잡았다. 서연아, 너 지금 어디 가려는 거야? 집에. 여기가 내 집이잖아. 내 집으로 간다고.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뒤편에서 준호 씨의 다급한 외침과 혜진 형님의 날카로운 비아냥이 쏟아졌다. 보낼 테면 보내. 어디 한번 가보라고 해. 지가 가봤자 어디 가겠어. 성깔머리하고는 말 한마디 했다고 사람 면전에서 얼굴 붉히고 나가는 꼴 좀 봐. 누나 제발 입 좀 닥쳐. 철제문이 쾅 닫히며 그 끔찍한 소음들을 차단했다. 복도는 고요했다. 내 발걸음 소리에 맞춰 센서등이 하나씩 켜졌다. 나는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와
아파트 단지 밖으로 걸어 나갔다. 설날 전날의 밤 공기는 매서웠다. 옷 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에 몸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상쾌했다. 거리는 축제 분위기로 활기가 넘쳤다. 여기저기서 폭죽 소리가 들리고 밤하늘에는 화려한 불꽃이 터졌다. 새 옷을 입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집집마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과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모든 단란함과 기쁨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낯선 떠들썩함 속을 배회하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가방 속에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했다. 보지 않아도 준호 씨나 시어머니 혹은 다른 누군가의 전화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단지 입구에서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 기사가 친절하게 목적지를 물었다. 나는 결혼 전 내가 내 힘으로 마련했던 작은 오피스텔 주소를 댔다. 직장 생활 몇 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대출을 끼고 샀던 12평 남짓한 공간. 비록 작았지만 그곳은 온전히 나만의 영토였고 나의 퇴로이자 피난처였다. 결혼 후에는 거의 들르지 못했고 가끔 사람을 불러 청소만 시켰던 그곳이 오늘 밤 내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될 줄은 몰랐다. 준호 씨는 몇 번이고 그 집을 팔아서 큰 집으로 옮기는데 보태자고 했지만 나는 끝내 동의하지 않았었다. 그때는 그저 내 명의의 자산 하나쯤은 남겨두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뿐이었는데 그것이 오늘 나를 살렸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서러워서가 아니었다. 해방감 때문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무음으로 돌렸다. 그리고 SNS의 수많은 알림 중에서 선정양 부사장님의 댓글을 클릭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적어 내려갔다. 부사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명절 밥상머리 법도라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때로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법도를 먹어야 하더라고요.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이 말이 어떻게 해석될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알고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준호 씨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체면도, 그 가족들이 내세우던 그들만의 법도도 이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나 자신을 지키는 것뿐이었다. 오피스텔에 도착해 익숙한 번호키를 눌렀다. 문을 열고 불을 켜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지만 공간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이 집에는 이씨 가문의 법도도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위태로운 평화도 없었다. 오직 나만의 숨결만이 존재했다. 나는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대고 앉아 길게 숨을 내뱉었다. 드디어 고요했다. 휴대폰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준호 씨에게서 온 메시지들이었다. 서연아, 어디야? 제발 적당히 해. 이제 돌아와. 부모님도 걱정하고 계셔. 누나도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사과한대. 네가 게시물 지우면 나도 누나한테 제대로 한마디 할게. 제발 부탁이야. 선 부사장님 거는 내가 어떻게든 수습해야 한단 말이야. 그 수많은 문장 사이에는 여전히 본인의 불안과 이익뿐이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오늘 밤 어떠했는지 묻는 진심 어린 걱정은 단 한 줄도 없었다. 나는 짧게 세 글자를 보냈다. 피곤해. 그리고 그의 대화창을 알림 꺼짐으로 설정했다. 세상이 완벽하게 조용해졌다. 나는 창밖의 찬란한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오늘 밤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비록 이 소동이 여기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준호 씨와 그 가족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내 작은 오피스텔에서 놀라울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다. 의심도 서운함도 곤두세웠던 신경도 없는 평온한 잠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그것보다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해방감이 더 컸다. 다음 날 아침, 설날 당일이었다. 나는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 반이었다. 보지 않아도 누군지 뻔했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현관문으로 다가가 외시경을 들여다보았다. 역시나 준호 씨였다.
헝클어진 머리에 핏발 선눈, 숙취와 초조함에 찌든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의 손에는 우리 부모님께 드릴 명절 선물이 들려 있었다. 매년 우리는 함께 친정으로 가서 새해 인사를 드리곤 했었다. 서연아, 서연아, 문 좀 열어봐.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그는 낮은 목소리로 외치며 주변의 눈치를 살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문을 사이에 두고 그의 초라한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5분 정도 문을 두드리던 그는 반응이 없자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침대 옆 협탁 위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다시 걸었고 나는 다시 끊었다. 7, 8번 정도 반복되자 그는 포기한 듯 메시지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서연아,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이야. 어제 한숨도 못 자고 생각 많이 했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거 인정해. 문 좀 열어줘. 우리 대화로 풀어보자. 부모님께도 내가 다 말씀드렸어. 누나한테도 내가 엄청 뭐라고 했고, 누나도 이제 안 그러겠대. 부사장님 거는 내가 일단 오해라고 설명은 드렸는데, 아직 답장이 없으셔. 서연아, 우리 3년 정이 있는데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 오늘 장인어른 장모님 댁에도 가야지. 내가 다 준비해 왔어. 그 메시지들을 보며 나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오히려 헛웃음이 나왔다. 보라, 이준호는 언제나 상황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악화되고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때만 잘못을 깨닫는다. 그리고 언제나 감정에 호소하며 나를 굴복시키려 한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인사 못 가. 당신 혼자 가든지 아님 당신 가족들이랑 가. 답장은 즉각 돌아왔다. 그게 무슨 소리야. 명절에 처가에 혼자 가는 게 말이 돼.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서연아, 제발 고집 부리지 마. 이제 내가 다 네 말 들을게. 우리 가족들한테서 너 안 괴롭히게 하겠다고 약속해. 일단 문 좀 열고 얼굴 보고 얘기해. 나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꾼 뒤 욕실로 들어갔다. 씻고 나오니 문 두드리는 소리는 멈춰 있었다. 문 앞에는 그가 가져온 선물 세트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준호 씨는 사라진 뒤였다. 아마 더 기다리지 못하고 갔거나 다른 지원군을 찾으러 갔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30분도 지나지 않아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서연아, 너 이 서방이랑 싸웠니? 이 서방이 혼자 왔더라. 얼굴이 말이 아니야. 너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쉰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니?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평온한 척 대답했다. 엄마 별일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하지만 엄마는 쉽게 믿지 않으셨다. 이 서방 표정을 보니까 별일 아닌 게 아닌 것 같던데. 서연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니. 명절인데 너무 길게 끌지 말고 이 서방이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받고 적당히 풀어라 응? 그랬다. 친정엄마조차 첫 반응은 참고 화해하라는 것이었다. 이 관계에서 언제나 참지 못하고 예민하게 구는 것은 나여야만 한다는 듯이 가슴이 아려왔지만 나는 꿋꿋하게 버텼다. 정말 괜찮아, 엄마. 그냥 며칠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 선물은 내가 이 서방편에 보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나는 준호 씨가 친정에 간 진짜 이유를 깨달았다. 하나는 본인이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남편인지 보여주며 동정표를 얻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 나를 압박하여 다시 시댁의 굴레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계산은 틀렸다. 나는 방을 정리하고 나를 위해 간단한 국수를 삶았다. 창가에 앉아 천천히 식사를 했다. 햇살이 따스했다. 결혼 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고요하고 자유로운 새해 아침이었다. 일찍 일어나 제사상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친척들을 맞이하지 않아도 되며 시댁 식구들의 가시돋친 말들을 견디지 않아도 되는 아침. 참 좋았다. 그런데 오후에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낮고 나이가 지긋하지만 억지로 부드러움을 가장한 목소리였다. 서연아, 문 좀 열어보렴. 엄마다.
시어머니였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설마 이곳까지 직접 찾아오실 줄은 몰랐다.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결국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시어머니 혼자가 아니었다. 준호 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뒤에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또다시 과일 상자와 영양제 세트 같은 것들이 들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얼굴에 억지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숨길 수 없는 어색함과 피로함이 역력했다. 서연아, 엄마가 너 보러 왔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셨다. 하지만 나는 문을 다 열지 않은 채 그대로 버티고 섰다. 어머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여기서 하세요. 집이 정리가 안 돼서 지저분해요. 내 말투는 담담했고 적대감도 없었으나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을 그어버린 듯한 차가운 거리감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다. 아마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대놓고 면박을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을 것이다. 어머니는 집안을 기웃거리려다 이내 포기하고 내 손을 덥석 잡으셨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빼고 싶었으나 어머니는 오랜 세월 가사 노동으로 거칠어지고 차가워진 손으로 내 손을 꽉 쥐고 놓아주지 않으셨다. 서연아.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더욱 낮추셨다. 어제 일은 우리가 대처를 잘못했다. 네가 서운했을 거야. 혜진이 그 애가 어릴 때부터 워낙 귀하게만 자라서 입에 여과장치가 없어서 그래. 걔가 정말 너를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었을 거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듣기만 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간곡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셨다. 어젯밤에 내가 혜진이를 앉혀두고 밤새도록 따끔하게 혼냈단다. 걔도 울면서 자기 잘못을 빌었어. 걔가 지금은 미안해서 차마 내 얼굴을 못 보겠다길래 내가 먼저 온 거야. 가족끼리 무슨 원수가 졌다고 이러니? 이제 그만 마음 풀고 준호랑 같이 들어가자. 옆에 서 있던 준호 씨가 재빨리 말을 보탠다. 맞아, 서연아. 누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아까 나한테 전화해서 너 기분 풀리면 직접 찾아와서 사과하겠다고까지 했어. 나는 준호 씨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눈동자를 굴렸다. 혜진 형님이 정말로 반성하고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내가 올린 SNS 게시물이 준호 씨의 앞날에 지장을 줄까봐 그리고 이 씨 가문의 체면에 먹칠을 할까봐 두려워 꼬리를 내린 것뿐이었다. 아마 사과하겠다는 말조차 시어머니가 억지로 시켰을 가능성이 컸다. 어머니. 나는 잡힌 손을 천천히 빼내며 다시 평온하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께서 직접 오셔서 화해를 권하시니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일들은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집에서 3번의 명절을 보냈고 3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제가 굽히고 양보하면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주시고 저를 식구로 받아주실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뭐였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어머니와 준호 씨를 번갈아 보았다. 두 분 눈에 저는 끝까지 남이었어요. 명절 밤에 온 가족이 둘러앉은 상에 제 자리 하나 마련해주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주방에서 잔반이나 먹으라고 시키는 그런 남이요. 그건 옛날 법도라서 혜진이가 잠시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지.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변명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법도가 어디 있니? 걔가 공연히 일을 크게 만든 거야. 엄마가 약속하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준호랑 같이 들어가면 엄마가 맛있는 거 새로 차려줄게. 응? 나는 자주 섞인 미소를 지었다. 다시 들어가서 또다시 눈치 보며 사는 이방인 노릇을 하라는 말씀인가요? 어머니, 저 이제 지쳤어요. 더는 참기 싫어요. 준호 씨가 내 말에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서연아, 너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나오는데 넌 만족이 안 돼? 고작 누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3년 정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는 거야? 우리의 관계를 망친 건 형님의 말 한마디가 아니야. 당신과 당신 가족들의 태도지.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한자 한자 내뱉었다. 내가 모욕을 당할 때 당신이 보여준 침묵. 법도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만행을 묵인한 어머니.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당연하게 여긴 형님까지. 특히 준호 씨. 당신이 내 상처보다 부사장님이 보실 당신의 커리어만 걱정하며 게시물을 지우라고 다그치던 그 순간에 우리 사이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어. 준호 씨가 다시 게시물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시어머니가 그를 매섭게 노려보며 말을 막으셨다. 어머니는 크게 숨을 들이켜고 다시 설득에 나섰. 서연아, 네가 준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희 부모님이라도 생각해야지. 네가 이렇게 안 들어가고 버티면 사돈 어른들께서 얼마나 걱정하시겠니?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되면 너희 부모님 체면은 뭐가 되겠어. 그리고 이혼이라니. 그게 여자 인생에 얼마나 큰 흠집인 줄 아니? 결국 다시 부모님과 세상의 이목을 끌어들여 나를 압박하는 낡은 방식이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틀간 내 마음속을 맴돌던 결론을 입 밖으로 냈다. 준호 씨, 우리 이혼하자. 준호 씨와 시어머니는 동시에 경악하며 비명을 지르듯 되물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충격이 가득했다. 준호 씨는 내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김서연, 너 미쳤어?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한다고? 당신에게는 고작 이런 일이겠지만 나에게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바늘 하나였어. 나는 그의 손을 힘껏 뿌리쳤다. 지난 3년이면 충분해. 더 이상 존중받지도 못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집구석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으셨다. 서연아, 너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준호처럼 성실하고 다정한 남자가 어디 흔한 줄 아니? 이혼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엄마 말 들어. 여기서 멈추고 돌아가자. 그 사람이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는 제가 가장 잘 알아요.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머니 저 결심했어요. 이 혼인관계 끝낼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경악과 혼란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뒤로 물러났다. 준호 씨가 다치려는 문틈을 필사적으로 잡았다. 그의 눈가는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서연아,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내가 앞으로 누나랑 확실히 선 긋고 우리 부모님도 너한테 함부로 못하시게 할게. 내 월급 통장도 다 넣어주고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응,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그의 목소리는 이제 비구라리만큼 떨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처량하기까지 했다. 예전의 나라면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그의 손을 잡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저 무미건조했다. 너무 늦었어, 준호 씨. 나는 감정의 동요 없이 차분하게 말했다. 기회는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스스로 걷어찼어. 수없이 많았던 그 기회들을 말이야. 나는 힘을 주어 문을 닫았다. 그의 애절한 호소와 시어머니의 깊은 탄식 소리가 문 밖으로 밀려나갔다. 문 뒤에 기대어 서자 문 밖에서 준호 씨가 억누르며 우는 소리와 그를 달래는 시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더 이상 한 조각의 파동도 일지 않았다. 10분쯤 지났을까. 밖에서의 소음이 완전히 잦아들었다. 외시경으로 확인하니 두 사람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문 앞에 놓인 과일과 영양제 박스는 그대로 남겨진 채였다. 나는 그것들을 안으로 들여놓지 않았다. 마치 나와 준호 씨의 결혼 생활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린 것처럼 말이다. 그 뒤로 며칠간 준호 씨는 매일같이 연락을 해왔다. 수백 통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 친척들까지 동원한 회유가 이어졌다. 나는 회피하지 않았다. 일일이 전화를 받아 인내심 있게 상황을 설명했다. 명절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난 3년 동안 내가 어떤 대우를 받으며 견뎌왔는지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내 이야기를 전부 들으신 친정엄마는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껴 우셨다. 서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그것도 모르고 매번 참으라고만 해서 정말 미안해. 네가 그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어. 네가 이혼하고 싶다면 엄마는 이제 내 편이다. 내 뜻대로 하렴. 엄마의 지지를 얻고 나니 내 마음속의 마지막 불안조차 말끔히 씻겨 내려갔다. 준호 씨의 회사 상황은 내 짐작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민지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선 부사장님이 사내 회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가정의 화목은 모든 업무의 기초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 게시물을 본 사내 모든 직원이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준호 씨가 공들여 준비했던 핵심 프로젝트 팀장 자리는 당연히 물 건너갔고 동료들 사이에서 그의 평판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는 부사장님을 찾아가 몇 번이나 해명하려 했지만 부사장님은 가정사부터 완만히 해결하고 오라며 만남 자체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혜진 형님이 시댁에서 난동을 피우며 나를 동생 앞길 막는 불효라고 욕했지만 이번에는 준호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누나와 고성을 지르며 싸웠고 남매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면서도 나는 통쾌함이나 미안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둔 결과일 뿐이었다. 정월 대보름날 나는 준호 씨에게 먼저 연락해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준호 씨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다. 머리는 정돈되지 않았고 눈 밑은 퇴하게 패어 있었다. 서연아, 정말 한 번도 기회를 줄 마음이 없는 거야. 그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나를 보았지만 나는 미리 준비한 합의서를 내밀었다. 준호 씨, 우리에게 다음은 없어. 재산 분할은 명확하게 적었어. 공동 명의 재산은 없으니 예금은 절반으로 나누고 내 오피스텔은 내 명의 그대로 가져갈 거야. 그는 합의서를 한참 동안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결국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서명했다. 서명을 마친 그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나는 서류를 챙겨 일어났다. 나머지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할게. 건강해. 카페 밖으로 나오자 햇살은 눈부셨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거리에는 대보름을 맞아 걸린 붉은 등이 일렁이며 평화로운 명절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공기 중에는 축제의 향기와 함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자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지였다. 서연아, 도장 찍었어? 응, 방금 끝났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잘했다. 축하해. 이제 진짜 자유네. 오늘 저녁에 대보름 기념으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파티하자. 내가 예약해둘게. 그래 좋아.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지난 3년의 세월이 억압과 인내의 시간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시작될 것이다.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며 눈치 보지 않을 것이고 누구에게도 남으로 취급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작은 오피스텔을 내가 좋아하는 꽃들로 가득 채울 것이다. 보고 싶었던 풍경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웃으며 하루를 보낼 것이다. 준호 씨와 그의 가족들은 이제 내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배경일 뿐이다.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햇살이 가득한 앞날을 향해 걸어 나갔다. 나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